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IMF에 따르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3%, 내년은 올해보다 약간 떨어진 2.9%로 전망됩니다.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다는 전망이 지배적인데요. 오늘은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이사장 이성구 박사 그리고 한양대 국제대학원 김광석 교수 모시고 2024년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살만한 세상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만나는 이 사람,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내년 경제 전망 그리 밝지 않습니다. 경기 회복이 더딜 거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2024년 전망은 장밋빛보다는 회색이 될 거라는 걱정이 많은데요.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와 관련해 궁금한 점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두 분 선정해서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성구 박사님, 김광석 교수님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올해 세계 경제 그렇게 좋지 않았죠.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습니까? 네, 경기 침체로 가는 양상. 그러니까 저는 경제 위기와 경기 침체를 좀 꼭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경제 위기는 이제 자주 있는 일이 아니고, 그러니까 역성장하는 해 이렇게 보시면 제일 편할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성장. 그렇죠. 네. 2020년이 역성장했었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역성장했었고, 그게 이제 경제 위기급이라고 볼 수 있고, 23년은 이제 경기가 둔화되다가 24년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로 전개되는, 그러니까 경기 둔화에서 경기 침체로 가는, 그러니까 L자로 꺾여 들어가는 흐름, 그렇게 상상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침체라는 게 완전히 마이너스까지는 아닌 걸로 봐야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장률로 보면 말씀드렸듯이 2020년 세계 경제를 보면은 뭐 마이너스 3.1% 이 정도 역성장했고요. 그게 경제 위기고. 네. 2023년 올해 성장률이 대략 3%, 네. 내년 성장률이 대략 2.9%. 근데 세계 경제 잠재 성장률을 한 3.8%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둔화, 침체 이렇게 L자로 꺾여 들어가는 흐름 이렇게 좀 가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박사님 올해 나빴던 거 뭐 내년까지 이어지겠죠? 어떻게 보면 정상적이었던 거는 그 코로나 위기 때 마이너스 전 세계가 뭐 4, 5% 이 정도 그 역성장을 했던 거죠. 그게 2021년에 아마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되면서 조금 고성장을 보였다가 그 뒤에 이제 2023년 정도의 경제 성장은 어떻게 보면 과거 한 2010년대에서 보면은 노멀한 거였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위기 요인들은 위기라는 표현을 우리가 거기에 써야 될지 어째야 될지 모르지만 미중 간에 그동안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를 서로 협력해서 굉장히 견인했었는데 네. 이게 미국 입장에서 보니까 중국이 우리를 꺾을 수가 있네 하면서 견제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이 하던 그 세계 경제 성장의 엔진들이 점점 약해져 가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유럽도 여러 가지로 이 경제를 그 활성화할 요인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2024년의 경제 전망이 그렇게 밝지는 않은 거죠. 왜냐하면 두 가지가 미중 간의 갈등이라든가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게 금방 뭐가 종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 네. 하다 보니까 지금 밝아질 거다 이렇게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워진 거죠. 네. 김 교수님은 지금 나빠질 요인 중에 큰 거를 어떤 걸 꼽으셔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거시경제적으로 들어가는 게 좀 좋으니까요. 고물가가 더 장기화된다. 고물가가 더 장기화된다는 얘기는 고금리가 더 장기화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잡으려고 금리 인상했기 때문에
물가가 안 떨어지고 고물가 기조가 유지된다라고 한다면 고금리 기조를 더 상당 기간 유지할 수 있겠구나. 고물가라는 게 기업에게 굉장한 부담을 주죠. 네. 기본적으로 기업뿐만 아니라 가게에도 부담을 주는데 우리 경제 주체에게 모두 부담을 줍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각종 뭐 인건비나 아니면 뭐 소재, 부품 가격, 생산 장비 모든 재료 비롯한 비용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가게 입장에서도 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도저히 소비할 수 없다. 그럼 소비가 안 되니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 안 일어나는 거죠.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은 이렇게 지속되지 못하는데 비용만 올라가니까 마진 폭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힘들 거고요. 그러면 기업이 힘들다 보니까 또 고금리까지 작용하니까 신규 투자를 못 해요. 신규 투자를 못 하니까 고용이 이제 위축되어 갑니다. 네. 그러면 당연히 고용은 소득에 영향을 주는 변수니까 소득을 어렵게 만들죠. 계속. 그러니까 가게는 또 어렵고 이게 악순환인 거죠. 근데 가게나 기업이 결과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3대 주체 중에 2개로서 정부도 역시 세수가 제대로 연결될 수가 없겠죠. 기업의 경영 활동, 가게 소비 활동 이런 것들이 뭐 활동적으로 이렇게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만큼 세수가 덜 일어나고 그만큼 정부는 또 세출을 늘릴 수도 없는 입장. 그러니까 가계 기업 정부가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압력을 더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뚜렷하게 개선되기가 어려운 국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이제 OECD 대부분의 국가가 이제 맞이한 문제 같이 보이는데 말이죠. 네. 그러면 이 박사님 아까 이제 미국 중국 간의 갈등 이게 이제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그게 전 세계에 미치지 않습니까? 네. 영향이 내년에도 계속되고 다른 변수 없이 좀 나빠지겠죠. 그렇지만 또 극단으로 가지는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도 중국하고의 관계를 단절했을 때 중국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저도 미국서 조금 살고 그랬지만 미국의 저소득층이 어느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거는 중국이 공장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완전한 단절을 하는 거는 미국도 거의 곤란한 상태이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 최근에 또 약간 좀 화해 제스처 쓰더라고요. 미국 입장에서 세계 경제가 조금 나빠도 좋으니까 중국이 자기를 못 따라오게 해야 되겠다는 그 기본 비전은 유지될 거기 때문에 네. 그렇다고 중국을 완전히 풀지도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까 이제 우리 김 교수님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을 하면은 지금 이제 고금리 고물가 나온 거가 새로 만들어낸 게 아니라 코로나 때 확 풀어놨던 거거든요. 네. 화폐를.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이제 긴축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고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네. 왜 그러냐면은 이 고물가라는 거를 사람들이 전부 예측을 하게 되면은 나름대로 거기에 전부 적응을 해나가게 됩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정착하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그 폐해가 크지는 않다. 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생각하지 못한 변수들 때문에 이거 우리 월급을 올려야 되네 물가를 올려야 되는 게 하는 것들이 안정된 상태보다 훨씬 거래 비용을 크게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리스크라든가 경제에 나쁜 영향은 주지만 실제적으로 그 기대 인플레이션 아래서 그 고물가나 고금리 자체가 성장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까지는 안 갈 거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조금은 낙관적으로 이 청취자분들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저는 오히려 좀 속상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경제가 물가만 치솟는 게 아니라 금리도 같이 치솟아요. 물가 상승 때문에 금리 인상이 따라서 연결됩니다. 경제 주체 입장에서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도 같이 늘어나면 그럼 견딜 수 있어요. 그런 게 인플레이션 현상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치솟는데 소득이 쪼그라들어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매출이 안 일어나는데 물가만 비용만 증가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끊어서 죄송한데 이제 비용 인플레이션에서는 그럴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결국은 물가가 상승하는 것만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생활 물가가 올라가면 그거를 판매하는 분들은 또 그만큼 수입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과거 70년대에 저는 이제 경제 성장이라든가 그거를 이렇게 봐왔던 사람으로서
과거에 굉장히 고물가 아래서 고성장을 하다가 1980년대 들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때부터 이제 통화 안정 정책을 쓰면서 안정됐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물가나 고금리가 좋은 건 아니지만 그거 자체가 성장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좀 낙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올해 성장률이 1.4%입니다. 네. 지금은 혹자는 1.2, 1.3도 전망하는데 지금 중립적으로는 1.4%를 전망합니다. 1.4% 성장률은요. 우리나라가 우리 이 GDP 통계가 추계된 이래로 4번의 경제 위기가 있었어요. 이게 1980년 오일 쇼크 때 마이너스 1.7% 역성장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IMF 외환 위기 때 마이너스 5.1% 역성장 있고요. 그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 플러스 성장했지만 경제 위기라고 하고요. 나머지 네 번째가 팬데믹 경제 위기 마이너스 0.7% 역성장 있습니다. 근데 네 번의 경제 위기를 우리는 겪었는데 네 번 위기를 제외하고 나면 올해 성장률이 가장 낮아요. 네. 그러니까 고물가와 함께 고성장이 같이 야기됐다면 이건 견딜 수 있는 경기예요. 네. 그러나 고물가 너무나 견딜 수 없이 소득은 쪼그라드는데 물가만 치솟고 더군다나 이자 상환 부담이 가중되니까 지금 가계와 기업들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특히 이게 단기간 안에만 마무리되면 괜찮은데 22년부터 시작된 고물가 고금리가 장기화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 주체들이 IMF 외환위기보다 더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잠깐, 지금 이제 고금리가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이제 미국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미국이 돈 찍어내고 금리 올리고 그래서 미국 자체 경기는 어느 정도 유지하는데 약 어느 정도 조금씩은 좀 성공해서 온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담을 이제 다른 많은 서방 우방국들이 이제 나눠져서 이제 고생을 많이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럼 고물가 고금리가 미국이 좀 변화를 해주면 영향이 있을 텐데 미국이 그 부분 영향 변화가 별로 없겠죠 내년에 있어서. 그 외부 변수부터 보자면 말이죠. 네, 일단 연간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면 2024년까지도 목표하는 2% 물가 상승률 그만큼의 도래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를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로 연간 기준으로는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근데 이제 월별 물가 상승률의 흐름을 본다면 24년 끝자락 4분기 요맘때죠. 내년 요맘때 요 정도가 되어야 2%대에 가까운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를 이제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흐름인 거고요. 그리고 그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만큼 금리 인하의 시점도 뒤로 미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제 주체들은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고물가 고금리 압력을 받다 보니까 힘들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한국이 이제 해외 영향, 세계 경제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기 때문에 제일 큰 변수가 그게 아닐까 해서 여쭙는 건데 내년에 이제 미국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가을에. 우리 총선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기조로 변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고생을 계속 겪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근데 그렇죠? 이제 한 가지 이 경제 정책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연준이 금리를 올렸다고 생각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억지로 올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지금 돈을 빌려줄 때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은 그 인플레이션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주면 자기가 손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장에서 성립되는 이자율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달러의 국채 이자율이 연준이 올린 금리나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달러 국채 시장의 이자율은 연준이 결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장에서 결정되지.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말씀하셨지만 은행의 담합 때문에 금리가 올랐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이제 기준금리 플러스 몇 %로 이렇게 정한 이자율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면 당연히 올라가지만 실은 시장에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최종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우리 앵커님도 돈을 많이 빌렸는데 이자율이 너무 높아지면 갚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시장이 결정을 한다. 장기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제가 조금만 그 부착을 하자면은 이런 거죠.
금리가 올라도 물론 서민 가게 어렵겠지만 또 어떤 가게가 있겠어요. 저축하는 가게들이 있어요.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수익이 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고금리 뭐 이게 이제 유가가 올랐다든가 해외 요인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은 우리가 확실히 고통으로 오겠지만 국내 내부적인 요인 같은 것들은 마찰 비용을 발생시킬 뿐이지 그거 자체가 경제를 어렵게 하는 건 아니다 하는 부분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국내 내핍 시대인데 말이죠. 그럼 이게 이어질까요 그러면?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토론 분위기로 방송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지금 준비된 질문지를 좀 버리고 이 토론 컨셉으로 좀 가도 좀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내핍의 시대라고 제가 작년 이맘때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매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고 있고 그리고 그 경제 전망을 할 때 제가 2050년까지 독자들께 쓰기로 약속을 한 상태여서 그 해를 항상 점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올해 경제를 23년 경제를 놓고 내핍점이라고 표현했고, 근데 그 내핍은 이제 인내할래, 궁핍할 핍. 그래서 궁핍함을 이겨내야 하는 해라고 설명했고요. 아마 여러분들께서 다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이 고물가 고금리가 내핍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가 상승률이 높다는 것은 어쨌든 팩트예요. 목표하는 수준을 상회하는 고물가 기조인 거예요. 근데 소득이 쪼그라들지 않고 명목소득, 통장에 찍히는 명목 가처분 소득의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가난해지지 않았다 생각하지만 실질 소득을 기준으로 하면 그게 가난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실제 벌어졌고요. 실질 소득이 완전히 쪼그라드니까 소비할 수 없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우리네 가게가 우리나라 약 2천만 가구가 평균적으로 소비 지출을 못하는 거예요. 소비 지출을 못하니까 기업들도 힘들죠. 기업들도 더군다나 가게는 아까 뭐 대출 금융대출 가구가 있고 아닌 가구가 있는데 금융대출 가구가 한 45% 정도 되니까 45% 반 정도는 고금리에 따른 부담을 갖는 거고요. 그리고 가게가 아니더라도 기업이 다 대출에 의존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타인 자본에 의존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못합니다. 기업들이 신규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고용 창출이 안 나오는 거죠. 고용 창출이 안 되니까 가계의 명목 소득도 쪼그라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명목 소득도 쪼그라들고 실질 소득은 더 가파르게 쪼그라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도 기업도 모두 힘든 구간. 그래서 내핍의 시대라고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1년 정도 지나놓고 보면 1년 전에 말씀드렸던 것보다 오히려 더 내핍에 해당하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 이어갈 것 같다. 네. 그럼 지금 말씀드리면은 이제 기업 역시 긴축하면서 큰 기업, 작은 기업 할 것 없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거기 도미노로 이제 고용 침체 분위기도 있고 이런데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는 실은 고물가, 고금리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제 자꾸 우리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고물가 자체가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지는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왜 그러냐면 고물가에 의해서 누군가가 물가를 올렸기 때문에 고물가가 된 거 아니에요? 물건값을. 그러니까 그만큼 수입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국내 경제만 생각하면은 고물가 자체에 의해서 누군가의 소득이 줄어드는 거는 없어요. 누군가 늘어난 사람이 있고 줄어드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마찰 비용 때문에 경제가 여러 가지 혼란을 겪는 거죠. 그리고 고금리도 그 자체로는 우리가 해외에다가 엄청난 부채를 지고 있을 때는 고금리가 우리 국부를 까내겠지만 사실 한국은 순채권국이에요. 그러니까 고금리 자체가 우리 경제를 어렵게 하는 거는 아닌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을 빌려 쓴 사람도 있고 저축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런 게 있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불확실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기업들도 두 가지 요소가 다 작용해요. 인플레이션이 될 것 같아? 오르기 전에 빨리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 너무 불안해가지고 어쩔지 몰라 하면서 투자를 멈출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고물가 고금리 자체가
안 좋은 건 사실이고 그게 여러 가지 경제의 마찰 비용은 일으키지만 그 자체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요소는 아니다. 오히려 경제 성장에 지금 우리가 저해가 되는 거는 결국은 과거보다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리고 미중 간 갈등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기술이 갖고 있었던 우위를 통해 가지고 이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줄어들고 왜 그러냐면 인도나 뭐 베트남이라는 데가 중국을 아직 대체해 줄 만큼 되지 못하고 있고 미국도 그걸 흡수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한국의 전체적인 잠재 성장률이 우리 김 교수님 지적해 준 것처럼 굉장히 낮아진 거 이게 한 침체의 원인이라고 보는 그러니까 거죠. 침체라는 건 인정하시는 거고 고용도 좀 안 좋은 거 다 인정하시는 거고 네. 여기서 이제 청취자 반응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물가가 너무 높아요. 살기가 힘듭니다. 세금도 내기 힘들고요. 전기요금, 가스요금도 비싸서 올겨울 또 어떻게 보내야 할지 벌써 걱정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신 분이 있고요. 허허참 은행비 이자 빚 갚는데 등골이 휩니다. 여윳돈이 어디 있어서 저축을 하나요? 이렇게 질문해 오신 분이 있고요. 세계가 저성장이라고요? 한국 경제가 최악의 상태인데 물타기 아닌가요? 한국이 거의 꼴찌 아닌가요? 이렇게 또 의견 주신 분도 있어요. 어떻게? 네. 다 지금 주신 댓글들이 맞는 말씀이고요. 세계 경제가 저성장 고착화되는 거 그것도 팩트고요.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흐름보다 더 강하게 침체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것도 팩트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4번의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라고 강조해드렸던 것처럼 우리 경제가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가혹한 경기 침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앞서 댓글로 그런 말씀 주셨죠. 너무나 물가가 비싸서 힘들다. 그러니까 그게 실질 소득의 감소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저는 이제 명확히 짚고 가고 싶어서 정보를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니까 의견을 드리면 실질 소득이 떨어지는 현상은 그게 그대로 물가 상승 때문입니다. 실질 소득의 개념 자체가 명목 소득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소득,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구매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이 낮을 때 2020년, 21년처럼 제로 물가 상승률일 때 그때는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 간의 격차가 없었습니다. 거의 똑같이 갑니다. 근데 2022년부터 고물가가 등장했죠. 그래서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 간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23년 지금 더 벌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고물가가 지속되는 한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이 격차가 벌어지는 현상. 이게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고물가 상황이 되면 누군가는 돈을 더 벌기도 한다. 그것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전반적으로 절대적인 다수가 명목 소득보다 실질 소득이 강하게 떨어지는, 다시 말하면 소득의 증가 속도가 그 물가의 상승 속도보다 더디기 때문에 물가 상승 속도만큼 소득이 같이 늘어나면 되겠지만 물가 상승 속도보다 소득의 증가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명목 소득과 실질 소득 간의 격차가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힘든 상황임을 대변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더해서 고금리까지 전개되니까 같은 부채를 의존했는데 작년에도 올해에도 같은 부채인데 작년에도 1억이고 올해도 1억인데 같은 부채에 대해서 이자 상환 부담이 100만 원이었다가 200만 원으로 늘어나니까 그러면 가처분 소득에서 절대적으로 이자 상환 부담이 빠지고 실질 소득은 더 쪼그라들고 소비할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힘듦을 보여주는 그 특징이라고 제가 할 수 없이 반론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로 인플레의 폐악을 얘기해 준 거예요. 인플레의 폐해가 그렇다. 그런데 우리가 1.5% 정도 지금 성장 예측하죠. 2023년. 근데 그 1.5%는 명목 성장이 아니에요. 실질 성장률이지. 그러니까 만일 물가 상승률이 우리가 한 4%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명목 소득은 5몇 %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감소했다는 거는 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냐면 인플레 때문에 실질 소득이 감소한 계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플레 폐악이 바로 그거거든요. 거래상에서 늘 인플레에 맞춰가지고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고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는데 그 사람은 얘기를 안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1.5% 실질 경제 성장이 일어나면은 전체 국민은 보면 실질 소득이 1.5% 증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서 누가 그만큼 손해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윈드폴 게인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뭐 윈드폴 게인 텍스를 만들자 이러고까지 얘기를 하는데 바로 지금 김 교수님이 얘기하신 거는 인플레이션에 그런 폐해가 있다라는 면에서는 너무 옳은 말씀이지만 우리 경제 전체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실질 소득이 줄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오해를 줄 수 있는 표현이라는 거죠. 제가 통계로 말씀드릴게요. 그냥 우리 그냥 상상으로 말씀하지 않고 우리나라의 평균 가처분 소득, 가구당 소득이 385만 원에서 2022년에 지금 23년 기준으로 398만 원에서 385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명목 소득도 줄었어요. 근데 명목 소득이 줄은 것보다 이 실질 소득은 더 가혹하게 줄었는데 실질 소득은 대략 명목 소득보다 25만 원 격차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실질 소득이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네 가구의 평균 소득이니까 전체를 보여주는 특징이에요. 뭐 일부 계층은 더 많이 소득이 늘어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저축액이 많으면 저축도 늘어나고 자산 가치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김 교수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선생님 제가 말씀 끝나고 저도 항상 선생님 말씀 끝나고 말씀드리거든요. 저 말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실질 소득이 가파르게 떨어졌고 더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명목 소득조차 떨어지고 있다. 이게 팩트예요. 통계. 우리나라의 통계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제가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틀렸다는 게 아니고 바로 그 통계 조사를 한 도시가계조사의 가구들이 실질 소득이 떨어졌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를 봐야 돼요? 국민계정이라는 걸 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국민계정 전체에서는 지금 1.5%의 실질 성장이 있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익을 본 기업일 수도 있고 그게 배당이 안 됐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도시가계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지고 소득 조정이 미흡했던 거죠.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것 때문에 이익 본 계층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게 인플레이션의 해악이라고 그러는 거고 저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실질 소득을 떨어뜨렸다고 얘기하는 거는 잘못된 주장이다. 네, 이런 잘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토론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요. 잠시 식혔다 가겠습니다. 영국의 전설적인 록밴드죠. 비틀즈. 다 지나가고 이제 음악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현지 시간으로 지난 2일 새로운 곡이 발표됐습니다. Now and Then이란 노래인데요. 영국 싱글 차트 지금 1위에 올랐습니다. 존 레논이 사망하기 전에 남긴 데모곡인데 이것을 인공지능으로 완성을 했다고 합니다. 존 레논 사망 후 아내 오노 요코가 남은 비틀즈 멤버들에게 전달한 데모 테이프를 가지고 만들었다고 합니다. 1963년 처음 1위를 차지한 뒤 60년 만에 다시 1위를 차지한 곡 비틀즈의 Now and 들으시고요. 교통정보 듣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It's all because of you. And now and then, if we must start again, well, we will know for sure that I
11시 31분 정보센터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사고 난 곳 있습니다. 성수대교 조금 지난 지점이고요. 4차로에서 사고가 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뒤쪽으로 정체인데요. 더 가서 한남대교 아래 3차로에서도 화물차 사고가 나면서 뒤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여의 하류 부근부터 반포대교까지 정체되고 있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동호대교 부근 1차로에서 공사하고 있어서 뒤쪽 원효대교 부근에서 동호대교까지 정체가 좀 심한 상태입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면 이동하는데 홍제램프 부근 1차로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이 고장차 때문에 뒤쪽으로 정체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쪽으로도 상계교 부근 3차로 공사 때문에 뒤쪽 월계 1교부터 정체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사고 때문에 주의할 곳이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면이고요. 대천 나들목 진입로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진 사고가 나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차량 진입이 안 되는 상태니까요. 미리 다른 도로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는 비봉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약 10km가량 정체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네, 질문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이성구 박사님, 고물가와 고금리가 나쁜 게 아니다라고 하시는데 소득의 분배는 가능한 한 평등하게 되어야 저소득 생활자와 고소득 생활자 간의 격차가 가속화되기 때문에 적절한 정부의 개입을 기대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단순히 인플레하기 폐하기다 아니다 하면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조금 더 설명 가능하실까요? 예. 첫째로 제가 고금리하고 고물가가 나쁘지 않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고금리하고 고물가가 경제 침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아니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고금리하고 고물가에 의해서 전체 국민 실질 소득이 줄었냐 그러면 그건 아니다. 국민 계정상의 통계를 보면은 1.5% 성장했다 하는 거는 물가 상승을 제외한 1.5%의 성장으로 실제적으로 한 5% 성장을 할 때 가능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고물가나 고금리가 나쁘다는 건 아까 김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말차들이 생기니까 어떤 계층은 굉장히 손해를 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 인플레이션에 적응하는 능력에 따라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정부가 고금리나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사실 노력을 해야 되는 거고 그동안 이제 이 정부가 이제 통화 긴축을 하거나 이런 노력을 어느 정도는 보여왔는데 사실 그게 단기간 내에 되게 어렵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스파이럴로도 가가지고 될 수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폐해가 없다는 게 아니죠. 예. 고물가 고금리보다 지금의 침체에 다른 큰 요인이 따로 있다. 그렇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지만 중국에 대해서 우리가 수출 비중이 홍콩을 합치면 거의 40%에 가까웠습니다. 그게 해외 요인. 예, 그게 한 25% 줄었죠. 그다음에 유가나 이런 것들이 등락은 했지만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원자재 파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미국이나 인도 뭐 베트남 이런 데가 다 흡수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인구가 굉장히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지금 경제 활동에 참가하는 그 증가율이 거의 이제 그냥 제로 수준이 됐습니다. 실제로 늘지 않는 정도가 된 거예요.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잠재 성장 능력도 줄여줬고 경제 성장을 슬로우 다운 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김 교수님. 네. 질문은 김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고 체감하고 있는데 네. 인플레이션이니까 당연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그 제 질문의 의미를 잘 캐치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네. 침체가 당연하다. 네. 볼 수 있지는 건 아니지 않느냐. 네네. 이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요. 네, 이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하나만은 아닐 겁니다. 네.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될 겁니다. 네. 말씀하신 뭐 미중 패권 전쟁이나 중국 경제의 셧다운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같이 작용을 해서 우리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가 좀 안 좋아지고 있는데 한국 경제는 더 안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고물가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고물가라는 말은 목표 물가를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인 거예요. 네. 그 목표 물가를 상회하는 물가 상승률은 그 나라의 중앙은행이 판단했을 때 경제에 문제를 준다.
그러니까 그 고물가를 잡기 위해서 고금리를 채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물가도 그렇지만 이 고금리를 채택하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기업들이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자기 자본도 있지만 타인 자본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만큼 같은 자금을 마련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비용 부담 때문에 또 타인 자본에 의존하는 그 비용 부담 때문에 추가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여건에 놓인 것은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 투자를 못하다 보니까 고용이 위축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게 가계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노동시장이 위축되기 시작하다 보면 그러면 당연히 가계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위축되고 가계의 소비가 위축된다. 그러니까 이 투자와 소비를 더하면 내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수가 위축되고 세계적으로 많은 주요국들의 내수가 위축된다. 우리나라의 수출도 위축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그럼 내수 더하기 외수를 더하면 내수와 외수를 더하면 그게 우리나라의 GDP가 될 테니까 경기 침체를 야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다음 청취자 질문은 이성구 박사한테 여쭙겠습니다. 물가를 올리면 기업이 이익일 것 같아도 구매력이 떨어지면 결국 총체적으로는 기업 손해가 아닙니까? 궁금합니다. 네. 바로 그게 이제 인플레이션의 폐악인 건데 물가가 올리면 기업이 이제 수입이 좀 늘어나게 되면은 또 노조가 혹은 자기네들이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구매력이 반드시 떨어진다는 보장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970년대 우리 고성장기를 봅시다. 물가 상승률이 보통 10% 수준이었어요. 이자율도 한 10% 가까이 됐고. 그렇지만 그게 어느 정도 합리적 기대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도 10% 이상의 성장을 했던 거거든요. 폐해는 있었지만. 그래서 제가 그런 폐해를 계속 누리면서 이 고금리 고물가로 가자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마찰 비용이 크거든요. 실제적으로 경제 이론에서도 필립스 커브라는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물가 상승률이 어느 정도 높아야지 고용이 유지된다는 이론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물가 상승률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높은 그러니까 종전의 경제 이론을 뒤집는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지적해 주신 것이 바로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은 막아야 된다 하는 얘기겠죠. 네, 김 교수님. 네. 그렇다면은 한국 경제가 지금 반등할 요인은 있습니까? 다시 좋아질 요인이 지금? 반등할 요인이라고 한다면 뭐 반도체인데요. 네. 네, 반도체 특히 이제 반도체 수출인데요. 반도체 시장에서 어쨌든 재고율로 봤을 때 정점을 찍은 것이 22년 말 23년 초입니다. 그때 재고율이 정점을 찍고 재고가 소진되고 또 역시 감산 조치를 또 단행했죠. 1분기 끝자락에.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재고가 소진되는 경로고 재고가 소진된다는 얘기는 반도체 가격이 이제 바닥 찍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또 세계 글로벌 경기와 마중물 역할을 하면서 반도체 수요가 조금 점차 늘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출이 조금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정확히 본다면 반도체 수출의 회복세고 네. 우리 한국 경제도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조금 나은 모습이에요. 상반기가 0.9, 하반기가 대략 한 1.6 정도 네. 성장률을 본다면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뭐 상저하고라는 표현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든 하반기든 극단적인 저기 때문에 네. 도토리 키재기인 거죠. 네. 그렇지만 상반기보다 숫자적으로 더 높은 흐름을 보이는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반도체고 반도체가 우리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뭐 좋은 것을 좀 찾자면 반도체 경기가 그래도 1, 2분기 23년에 1, 2분기에 바닥을 찍고 좀 회복되는 모습 그런 모습들이 24년까지 전개될 것이라는 기대 이런 것들이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 경기가 회복된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좀 판단하는 것이 미스저징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성 박사님, 네. 지금 중산층 서민들 생활고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또 큰 관심 중에 하나가 이제 부동산 문제예요. 네. 그래서 지금의 고물가, 고금리라든가 지금 전반적인 경기 문제가 내년에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 갖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우선 고금리 자체는 부동산 가격을 억제하는 요인이 됩니다.
근데 고물가는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돼요. 네. 왜 그러면 고물가가 들어가면 모든 서비스의 가격도 올라가니까 임대료도 같이 따라서 오를 가능성도 크고 그래서 두 가지 요인을 종합해 보면은 내리는 요인, 올리는 요인이 같이 존재하게 된다. 근데 저는 이 부동산을 너무 가격의 문제로만 보는 거에 조금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가격이 올라야 되면은 오르는 거가 맞다는 얘기예요. 그걸 억지로 누를 때 나타나는 폐해가 오를 때 그대로 둔 폐해보다 더 커요. 사실 과거 정부가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오히려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하면은 기회가 생긴다. 네. 지금 보면은 주택 같은 거에서 1가구 다주택 규제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택 공급이 안 되는데 주택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은 1가구 1주택을 사기도 쉬워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워지지. 다주택자가 안 사니까 그냥 쉽겠지 하지만 그럼 공급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과거 정부가 단세포적인 규제를 해왔던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규제를 완화하면은 오히려 성장의 기회도 생기고 이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좋아질 거다. 다만 이제 그 저소득층 있잖아요. 집을 사기도 어려운 저소득층의 이 주거 안정을 위한 뭐 그 임대 바우처 쿠폰이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고안해 가지고 서민층의 생활을 보조할지 그런 네. 부분은 좀 열심히 정부가 생각해야 되겠죠. 네. 이 박사님 대답은 이제 주로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네. 대한 고언을 해 주셨는데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공급 부담이라든가 수도권은 공급 부족이고 지방은 남는 주택이 많고. 네. 이 부동산 시장을 좀 들여다볼 때 제가 2024년 경제전망서에서 강조했던 키워드 하나가 비대칭화예요. 네. 비대칭화라는 얘기는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국면이라고 좀 설명드릴게요. 집값이 이제 하락할 거라고 전망하시는 장기적으로 그런 어떤 전문가분들의 주된 근거가 인구 감소를 네. 꼽고 있는데 저는 인구 감소가 한국 집값을 떨어뜨린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인구 감소는 한국 인구 감소가 아니라 비수도권 인구 감소예요. 네. 수도권의 경우에는 계속 인구가 계속 집중되니까. 늘어납니다. 예. 그 통계청의 인구 추계가 그러합니다. 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인구의 증감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은 인구의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이 장기적으로 더 일어나는 국면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 인구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리고 비수도권의 인구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비대칭화가 이미부터 전개되고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 맞물리는 것이 정책이에요. 현 정부의 주된 주택 공급 대책이 추석 직전에 나왔었죠. 네. 그게 이제 주택 공급 확대하겠다. 근데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그 한마디로 신도시 건설입니다. 근데 그 신도시가 대부분 어디로 집중됩니까? 수도권으로 집중돼요. 네. 그러니까 수도권에 이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럼 신도시가 건설되기 전과 후의 가격대를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다 상상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신도시를 중심으로 가격이 레벨업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도 그런 흐름이 또 전개되고 더군다나 이제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지방 소멸 위험 도시, 뭐 인구 소멸 위험 도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인구 소멸 위험 도시가 계속 지금 현재 120개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국면에서 지방 군소도시의 경우에 죄송합니다만 이 집값이 회복될 만큼의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보합에 가까운 흐름을 보일 텐데 네. 그것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가격 등락률을 합한 평균 가중 평균치니까 구분해서 놓고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수도권의 경우에는 뭐 강한 상승세는 아니지만 뭐 보합에 가까운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흐름을 유지할 거라고 보고 있고 특히 한 가지는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의 현상 때문에 이것저것 다 오르니까 집값도 오를 수 있는 그 배경적 그 근거가 하나가 되고요. 이 고금리가 지속되지만 시중금리는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될 겁니다. 시중금리라는 면에서 기준금리는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지만 기준금리에 근접해가는 시장금리의 흐름을 가져갈 겁니다.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 본다면 뭐 수도권의 경우에는 수요가 뒷받침되는 그런 지역의 경우에는 가격의 이제 보합에 가까운 상승 흐름을 나름 유지하고 지방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할 흐름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떨어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이. 뭐 최근까지도 23년 7월 말을 마지막 주를 기점으로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플러스로 전환됐고 전환된 채 움직이고 있는데 그건 이제 수도권의 경우 강한 흐름인 거고요. 비수도권의 경우에는 아직도 상승 반전하지 못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24년까지도 유지될 것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47분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교통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에 사고가 3건이나 발생했습니다. 먼저 공항 쪽으로 성수대교 조금 지난 지점 4차로 쪽에서 사고가 났고요. 이후로 한남대교 조금 지난 곳에서도 화물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공항 쪽은 영동대교에서 성수대교 지나 한남대교까지 밀리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도 한남대교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 쪽에서 사고가 났는데 현재 여의도에서 한남대교까지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 건너편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오늘 사고 여파로 정체가 아주 심했는데요. 사고 수습은 이미 모두 다 끝났지만 이제는 또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동호대교 부근 1차로 막고 시설물 보수 작업을 하고 있어서 한강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정체입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대비해서 특별 교통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지하철은 오전 집중 배차 시간 연장으로 총 31회 증회 운행되겠고요. 버스는 수험생 입실 시간에 맞춰서 오전 집중 배차 시간이 조정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가계부채도 지금 심각한데요. 이게 부동산하고 같이 맞물려서 고생하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고 말이죠. 이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영끌족들이 과거 자기 능력에 좀 부치게 이 은행빚 같은 걸 얻어가지고 샀는데 더구나 그거를 장기 금리로 하지 않고 네. 이 변동 금리로 한 세대들이 있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네.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하겠죠.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들을 전부 그 신용 불량이라든가 이렇게 빠뜨려서는 안 되니까. 근데 저는 가계부채 전체에 대해서도 아까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국민소득 전체 통계를 보면서 얘기하자 한 거랑 비슷한 건데 우리가 이제 전세 제도라든가 또 집값이 높은 거 이런 거를 고려한다면은 한국의 가계 부채가 위험한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서 이제 GDP 대비 비율이 한 100% 된다 그래서 한국 가계 부채가 굉장히 위험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매크로 통계로 보면은 위험하지 않아요. 다만 무리하게 빌린 사람들, 이 사람들을 특히 변동금리로 빌린 사람들에 대해서 장기금리로 바꿔갈 때 큰 비용 없이 바꿔가게 해준다거나 혹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결국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뭔가 사회보장적인 대책도 필요한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가계부채? 가계부채 문제를 좀 짚어본다면 한 3가지인데요. 하나가 늘어나는 속도가 빠르다. 속도가 굉장히 빠르면 그게 또 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속도가 빠르다는 걸 좀 지적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규모입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규모라든가 또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 부담 이런 면에서 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 높다. 이것도 좀 지적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상환 능력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환 능력을 좀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연체율인데 연체율이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할 수 있고요. 가계부채의 문제가 누구로부터 촉발될까를 이제 구분해 보면 크게 2가지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빨리 늘어났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주택담보대출이 문제가 될 것인가 라고 짚을 거면 단서가 하나 있어야 되죠. 집가격이 10% 정도 빠진다. 집값이 빠지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집값이 빠지지 않으면 문제가 크게 되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제 지역마다 다르겠네요. 그 다르겠죠. 네. 그런데 가계부채의 문제를 좀 저는 집중해 본다면 저는 자영업자의 부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근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굉장히 가속도로 높아지고 있고요.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급속도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영업자들이 2020년부터
소위 경기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고 네. 2020년 셧다운이라 뭐 거리두기다 그리고 경기 침체다 뭐 고물가다 고금리다 이런 것의 여파 때문에 자영업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채 24년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많은 또 임금 근로자들이 어떻게 결정해요? 외식비를 줄이겠다라는 의사결정을 내려요. 줄일 수 있는 건 외식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데 매출 가지고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게도 이 자영업자 문제의 초점은 뭐냐면 이분들이 폐업을 하고 싶어도 폐업을 못해요. 왜냐하면 폐업을 하면 일시에 그 부채를 다 상환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폐업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부채가 계속 쌓이기만 하고 상환 능력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매출이 계속 줄어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개점 휴업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지만 닿지 않았죠. 폐업은 안 했지만 정지시켜 놓은 거예요. 네. 왜냐하면 운영 자금이라도 투입이 안 되게 하려고 네. 이렇게 그 자영업자의 부채 문제가 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찾아보고 해결책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자영업자 가운데 요식업 비율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 정말 걱정인데 말이죠. 그러면 시간 관계상 두 분께 좀 마무리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4년이 정말 잘 될 것 같다는 전망은 별로 없는데 말이죠. 어떤 점을 포인트로 해서 전망을 해야 될까요? 관전 포인트를 잡는다면은 내년 경기에 대해서. 저는 뭐 어쨌든 이제 인플레이션은 좀 정점을 찍고 완화해 나갈 거다. 네. 그러면 그거는 이제 예측에서도 나타나는데 지금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있다는 게 뭐냐면은 장기 금리가 더 싸거든요. 단기 금리다. 그럼 미래에 가서는 인플레이션이나 금리가 낮아질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안정화의 방향으로 간다. 근데 지금 당장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해외에 많이 의존하는 경제인데 그런 문제들이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조짐은 안 보이기 때문에 네. 역시 불안한 게 계속 될 거고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는 뭐 규제 완화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우스꽝스러울 수 있는데 과거 정부에서 잘못된 규제를 꽤 많이 해놨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잠재적인 성장의 가능성이기도 해요. 그런 것들을 풀어나가서 하다못해 1%만 올리더라도 2몇 %가 되면은 세계 경제 수준에서 볼 때 뭐 참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 교수님. 네. 저는 한국 경제의 이제 성장 도약을 위해서는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려야 된다. 실질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잠재 성장률 레벨 자체, 기초 체력 자체를 다져야 된다. 네. 잠재 성장률을 구성하는 요소가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생산성, 총 요소 생산성 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노동 투입, 자본 투입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많아요. 인구는 계속 감소하고 고령화가 전개되고 등등으로. 그러니까 총 요소 생산성. 그러니까 생산성을 올려야 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R&D 투자를 좀 집중적으로 늘리고 교육 예산도 좀 늘려서 교육 혁명을 이루고 또 추가적으로 신기술을 확보하고 초격차 전략을 벌여서 차원이 다른 그런 경쟁력과 신사업을 좀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것만이 우리 경제가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성구 박사님, 김광석 교수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여기까지입니다.